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엊그제 정말 새해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이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은 다른 달보다 짧아서 그런지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2월이 짧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더 알차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별로 한 것도 없이 2월이 다 가버린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동포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2월의 끝에는 새 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3월이 시작됩니다. 3월에 2월에 못다한 일 하면서 우리 찬란한 봄을 또 맞으면 되겠죠? 오늘 첫 곡은 김민종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만남을 위해.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좀 다른 달보다 아쉽네요. 한 2, 3일 짧은데 그렇죠. 엄청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방학이 2월이면 이제 끝나거든요. 끝나죠. 더 아쉬워요. 네. 수업 준비는 뭐 그동안 다 해놓으셨겠네요. 네, 수업 준비는 뭐 한 학기 걸 다 해놨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해놔서 아쉬우면서도 막 기대감이 그렇죠. 새로운 학생을 만나려고 하는 그 기대감 많아서 지금 막 설레입니다. 네. 3월이 되면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정말 그 파릇파릇한 신입생들 보면 신도 나시고 좋으실 것 같아요. 학교에 딱 가면 신입생하고 기존 학생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 신입생 학생들은 막 그 눈빛에 호기심 많고 그럼요. 우리 선배인가? 저희 선배인가? 그냥 귓속말도 하고 그냥 복도에서 걸어가기만 해도 누굴 만나도 인사를 그렇게 잘하세요. 네. 그래서 신입생들 보면서도 한 학기가 너무 즐겁게 시작을 하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대학교 1학년을 왜 프레시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티가 나요. 이제 그렇죠. 그 고등학교 때 물론 이제 화장을 하는 친구도 있지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고등학생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대학교 들어오니까 왠지 갑자기 성인으로 바뀌려 하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더 귀엽고 재미있어요. 네. 그때 대학교 1학년 딱 되고 나면 왜 부모님들이 예쁜 옷도 사주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왠지 그 옷을 입고 학교에 가면 진짜 눈에 탁탁 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남자애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그 거울 앞에 그렇게 오래 서 있어요. 저희들 화장실 보면 보통 이제 다른 곳보다 화장실에 그 여학생 화장실은 그 거울이 좀 크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갈 때마다 몇몇 친구가 항상 거기에서 뭐 화장지 뭐 하고 있거나 아니면 대화하고 있거나 딱 들어보면 신입생들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왠지 왜 가슴에 기대가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봄이어서 그럴까요? 저희들 이제 새해의 계획을 물론 이제 그 새해 1월 1일 계획을 한다 해도 중간에 설이 있고 막 그러니까 딱 3월 되면 정식으로 뭔가 하자 스타트하자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막 힘이 생기고 또 용기도 생기고 막 행동이 막 옮기잖아요. 네.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비슷하실 텐데 중국은 또 9월 달에 새 학기 시작하죠. 맞아요. 네. 9월 달에 좀 더 그 3월 달보다 좀 더 힘세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학기니까 학생들은 그렇지만 그런데 또 2월 지나고 이제 한참 쉬었다가 시작했기 때문에 3월 달도 기대가 많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보람 있는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항상 3월에 1월에 세웠다가 그 설 맞이하면서 쉬었다가 그다음 3월부터는 이제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게 항상 3월 한 달은 정말 뭐 달리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3월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지 저희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김봉래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비밀이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나한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큰 소리로 외할머니를 찾습니다. 할머니, 봉래 왔어요. 아이고, 오냐 우리 봉래 왔구나. 배고프지?
어서 밥 먹자. 외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어서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외할머니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내가 대학도 가고 시집 가는 것도 보아야 될 텐데. 매번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할머니, 제가 매일 100살까지 오래오래 앉으시라고 소원 빌어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그날 저녁 잠자리에 누운 나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설날에 받은 엄마 몰래 숨겨둔 세뱃돈으로 무엇을 할까?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나는 할머니 약값에 보태라고 세뱃돈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엄마는 밥을 하다 말고 외할머니 방으로 뛰어가 돈 봉투를 드렸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복내가 설에 받은 세뱃돈을 약값에 보태라네요. 아이고, 우리 복내를 키운 보람이 있구나. 외할아버지께서도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칭찬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내가 대학에 가고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모습까지 보시는 것이 나의 비밀이자 소원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예쁜 비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전 처음 정말. 비밀할 때 네. 보통 우리가 비밀하면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는 10대들이 약간 뭐 어떤 실수하거나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기특한 비밀이 있다는 거. 이 소학교 4학년 학생이 쓴 그러니까요. 글입니다. 저는 기억에 세뱃돈 받으면 네. 사실 뭘 사 먹을까? 뭘 살까? 엄마가 이 세뱃돈을 가져간 다음에 굉장히 어떻게 하면 안 뜯길까? 이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쵸. 대부분이 세뱃돈의 일부는 엄마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어머니께서 쓰시든가 아니면 저축을 해 주시든가 네. 했었는데 저도 뭔가 좀 훌륭한 일에 써보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좀 특히 국민학교 때는. 맞아요. 네.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보우체통을 알고 미리 들었더라면 나도 네. 세뱃돈을 할머니, 외할머니께 드렸더라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네. 근데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참 기특합니다. 네. 아마 할머니께서 복내 학생을 좀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 애틋한 정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특별히 그 친정, 그러니까 여자의 친정엄마니까 네. 할머니께서 보통 많이 이제 아이들 많이 케어를 많이 하거든요. 봐주시죠.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보면 그 외할머니 우리 집에 오진 않았는데 방학만 되면 네. 어머니께서 외할머니 댁에 보내셨어요. 예.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그땐 전화가 없으니까 보낸 다음에 데리러 올 때까지는 제가 그냥 버젓이 그냥 외할머니 댁에서 놀던 그 기억이 나서 네. 외할머니가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죠. 그 얘기에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100살까지 사셔서 네. 제가 뭐 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또 외할머니하고 함께 지냈었거든요. 네. 아버지 직장이 또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하실 때마다 저는 외할머니 댁에서 학교를 다니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정말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외할머니는 엄마는 네. 가끔 혼내잖아요. 그렇죠. 외할머니는 잔소리도 별로 없고 네. 혼내지도 않고 또 실수를 해달라는 해도 거 다 해주시고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서 네. 오히려 할머니 외할머니 댁에 가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살판이 낫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놀라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중국 동포 여러분들 중에는 조손 가정이 특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많아요. 특별히 한국행을 택하는 그 어머님, 아버님 분들이 많으니까 네. 거의 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아마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면은 할머니가 뭐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뭐 말을 안 들어도 야단도 안 치시고 그래서 버릇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아예 그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어머니, 아버님 혼날 때 할머니가 보호해주고 이런 가정은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이 옆에 계시지 않고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은 오히려 밥도 편식을 안 해요. 네. 네, 잘 먹고 또 할머니가 사실 여기저기 좀 아프시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조금 더 일찍 처리된 친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닥 닦을 때도 무릎 아프면 아이가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러진 않아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게 오히려 더 바르고 또 부모님
부모님 옆에 없으니까 좀 더 성숙하고 네.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리 뭐 할머니가 다 들어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게 뭐가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렇죠.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라는 것을 야단을 맞으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고치기 때문에 맞아요.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도 있고 네. 또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핸드폰이나 뭐 은행 가서 이런 조작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를 같이 가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중국말을 좀 못하는 할머니들 계세요. 그러면 얘가 통역을 하고 다른 네. 그 나이 또래보다 좀 더 빨빨하게 누구 오면 할머니 옆에서 같이 일을 처리해주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네. 저도 기억에 제가 외할머니 댁에 가면 한쪽 분들이 오세요. 그럼 외할머니가 무슨 말 하는지 빨리 얘기하며 헷갈려 하니까 제가 딱 서가지고 저는 이 일 과정을 처리하는 건 모르지만 통역하면서 제가 배우니까 왠지 내가 할머니를 지켜줘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할머니 댁에 갔다 오면 뭔가 좀 더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아침 워낙 일찍 일어나시니까 네. 소리 나기 때문에 잔소리 안 해도 그냥 부스럭부스럭하면서 깨나요.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는 뭐 옛날 얘기도 같이 나누고 생활의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다 들어주시고.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이 정이 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네. 할머니만 계시는 거 아니라 할머니 네, 주변에 친구들이 또. 오니까 또 네. 같이 그 할머니 친구들이 잘 칭찬해주면 뭔가 이렇게 내가 좀 더 으쓱하고요. 잘 해주고 싶은, 잘 표현하고 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그 부모님 옆에 없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뭐 벌어먹거나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 더 잘 키워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어린이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모르시는 것도 있으신 거. 많죠. 뭔가 얘기해드리고 싶고. 네.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 TV가 잘 안 되면 할머니들은 네. 그 TV를 때려요. 통통통통 치면 왠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전에 막 그러셨죠. 맞아요. 근데 사실 안테나를 잠깐 움직이거나 그때는 안테나 있는 TV니까 네. 아니면 그 코드를 다시 한번 꽂고 이런 방법을 쓰는 거 아니라 네. 막 손을 갖다 막 치니까 왠지 좀 더 알려주고 싶고 물론 네, 저도 그렇죠. 모르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귀엽기도 하고 저는 기억에 할머니가 약간 아프신 적이 있잖아요. 감기 걸리고 네. 하면 막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렇죠. 내가 잘해야 되겠다. 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서 저는 할머니 같이 있던 시간이 그립고 좋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지낸 시간이 참 좋았던 그런 기억만 가득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김복래 학생이 할머니 약값을 보태드리면서 진짜 오래오래 100세까지 앉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원이 노래합니다. 효도합시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도문시 장영화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물동이에 깃든 사연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도시는 물론 시골 오지라고 해도 집집에 상수도가 있어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지난 세기 60년대 중후반만 해도 대부분 집들에서는 밖에서 물을 길어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해야 했다. 우리 집도 예외가 아니어서 매일마다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다녀야 했다. 우리 집은 도문시 제1중학교 부근에 있었는데 근 30여 호의 주민들이 하나밖에 없는 상수도를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 물을 기를 때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곤 했다. 부모님들이 모두 출근을 하게 되자 물을 깃는 일은 자연히 내 몫이 되었다. 매일 하악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물을 길어서 물독을 채우는 것이 나의 임무였다. 동네 어른들은 어린 내가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모습이 측은했던지 내가 가끔 새치기를 해도 말없이 눈을 감아주었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일어설 때는 곁에서 도와주기도 했다. 그 뒤로 시간이 흘러서 내가 소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도시화 건설이 시작되면서 집집마다 상수도가 연결이 되자 나와 물동이의 인연은 마침내 종집을 찍게 되었다. 중학교에 입학하니까 또래들은 키가 콩나물처럼 쑥쑥 잘도 자라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작은 키 때문에 자비감을 느낄 때도 많았는데 나는 그때마다 어머니를 원망했다. 엄마, 내가 어렸을 때 물동이를 너무 많이 이고 다녀서 키가 못 컸잖아요. 나중에 대상자 선택에서도 남들보다 뒤진단 말이에요. 나 시집 못 가면 어떡해요. 아휴, 미안하다. 한창 키가 클 나이에 물동이를 이게 해서 참 미안하다. 다 엄마 잘못이야. 그런데 엄마 걱정과는 달리 나는 번듯한 사업 단위에 출근하면서 좋은 신랑을 만나 예쁜 딸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다. 세월이 흘러서 나도 이제 60대 중반에 이르니 옛날 추억들이 새삼스레 떠올라 가슴이 설레인다. 그 많은 추억 속에서도 물동이에 깃든 추억이 가장 기억에 생생하다. 물동이를 이고 다녀서 키가 크지 못했다며 어머니를 원망했던 일은 지금까지도 후회가 된다. 왜 그리도 어리석었을까? 고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복한 동년을 보내고도 어머니를 원망하고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했으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섭섭했을까? 오죽하면 내가 결혼하던 날 어머니는 시집을 잘 가기에 이젠 한시름을 놓았다고 말했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어머니 생전에 미안하다는 말을 끝내 하지 못한 일이 두고두고 가슴에 걸린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어머니의 강한 의지력을 본받아서 이 딸도 잘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 부디 시름 놓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60대 중반이 되셨는데도 그렇죠. 어머니께 그때 이제 막 뭐라고 했던 말이 가슴에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예. 그 항상 어머니하고는 사실 말할 때 정말 친구처럼 그쵸. 막 싸우기도 하고 맞아요. 말을 막 하잖아요. 마음에 사실 그 감정 이상으로 막 표현이 되는 어떤 데 경우가 보면 많습니다. 그 뜻이 아닌데 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만약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너무너무 후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부모님한테 말을 막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중학교 때 사춘기 때 네. 잠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니에요. 아침밥 먹으라는데 정말 아침 일어나 아침밥 먹기 싫어요. 근데 그렇죠. 부모님이 안 아침밥을 넘어가잖아요. 안 먹으면 뭐 큰일 나듯이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자자 이렇게 그 네. 목소리 청이 올라가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아버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굉장히 네. 어리잖아요. 그 나이에. 네네. 근데 걔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자기가 아침에 아버님한테 데려다 주는데 오토바이로 태워 데려다 주는데 뭐 때문에 좀 늦었다 해서 막 뭘 했대요. 네. 근데 돌아가는 길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세상에.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늦게 네네. 알았잖아요. 그 걔가 그걸 두고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그렇죠. 뜻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아빠가 마음 속상해서 돌아가지 않았나. 근데 물론 나중에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너무너무 걸린다는데 제 어린 나이에 그렇죠.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부모님하고 그냥 이제 순하게 부모님 뭐 하겠다. 네. 그냥 그렇게 네. 지나가는 게. 그래서 이번에도 돌아가셨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서운하게 말한 게 별로 없으니까 네. 다행이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네. 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이 딸하고 엄마라는 관계가 참 아주 친하면서도 미묘한 게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엄마는 내가 이렇게 투정을 부려도 다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지 막 말을 좀 막 틱틱거리고 하고. 맞아요.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냥 네. 엄마를 어떻게 화내는 방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요거를 싹 긁어넣으면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한 거를 뭔가 네. 이렇게 약간 후회하실 수도 예, 있다. 맞아요. 네. 아, 진짜 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또 사랑하잖아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서슴없이 말하지 않았을까. 근데 네. 그 말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저 잘했었을 걸. 그때 그 말 그러니까요. 하지 말았을 걸. 그때 네.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후회를 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딸이 다 컸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가끔 딸이 제가 엄마한테 했던 얘기를 거의 비슷하게 저한테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정말 가슴 깊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심정이 그렇구나.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가 아주 그렇네. 그냥 완전히 100% 느끼게 되잖아요. 딸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기분이 이런데 네. 엄마도 이러셨겠구나. 엄마 미안해. 뭐 이렇게 맞아요. 되더라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 참잖아요. 저희들도. 그렇죠. 옛날 같으면 안 참았을 건데 네. 이제는 애가 그렇게 하게 되면 딱 참으면서도 기분이 나쁜데도 속상해요. 내가 당연하죠. 저렇게 했구나. 맞아요. 네. 아마 많은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편지를 주신 장영화 씨의 얘기처럼 엄마 내가 이렇게 모질게 말했던 거 사실 본심이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사랑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을까요? 그 수많은 좋게 대한 중에서는 생각 안 하고 꼭 네. 내가 잘 못했던 거를 가지고 와서 아마 저희 이제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리워하면 내가 못해줬던 걸 아쉬웠던 네. 거를 아쉬웠던 거. 예, 그걸 꺼내서 계속 자책하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한 게 그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날 때마다 또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진짜 많이 보고 싶죠. 어떤 때는 또 그냥 옆에 있는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없고. 그러니까 네. 그 없는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추억을 찾는 거죠. 추억 찾는데 내가 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좀 부족한 걸 해서 그 사람을 또 붙들고 있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얘기해 보면 꽃을 아빠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돌아가시면 나 저거 다 없애버릴까 이렇게 하면서 진짜 돌아가셨잖아요. 비료를 싸다가 이 꽃이 없어질까 봐 그렇게 네. 애지중지 요즘은 잘 아빠 이상으로 닦아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게 마음에 안 내킨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렇죠. 그런 행동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춘하 교수님께서도 이번에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네.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지금 눈물밖에 안 나요라고 하셨던 네, 맞아요. 생각이 나네요. 그냥 눈물 나요. 네. 그래도 보통 때 그렇게 마음에 있는 말 함부로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네. 저는 부모님과 항상 존댓말을 하고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는 거의 매일마다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사실 돌아가신 거 알고 통화한 건 아닌데 네. 뭔가 계속 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리운 마음은 정말 커요. 근데 아쉬운 마음이 딱 네. 하나 있습니다. 이제 장례식 참여 못한 거가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네. 하늘에서도 아버님께서 아이고 우리 춘하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서 나는 진짜 좋다라고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송가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엄마 아리랑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튀르키예 강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카자흐스탄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저는 사실 잘 못 느꼈습니다만은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알마티의 시민들은 그 진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 비상사태부는요, 튀르키예 강진이 발생하자 즉시 현지로 구호대를 급파했고요. 현지에 급파된 그 카자흐스탄 구조대와 또 긴급 재난 의료센터의 의료 인력들은요, 튀르키예 그 남동부, 그러니까 시리아와 국경 도시인 그 가지안테프 지역의 도심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비상사태부는요, 튀르키예 강진 발생 하루 뒤에 카자흐스탄 예수도 알마티가 또 지진대에 있다는 것을 상기를 시켰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평소에 지진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또 구급 상자 같은 것을 가정에 비치할 것을 권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가족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좀 세워줄 것도 덧붙였습니다. 네. 정말 좀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구출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간절합니다. 그리고 또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가 오는 3월에 예정이 된 카자흐스탄 총선에서 고려인 의원을 배출하자는 결의를 했다면서요? 예, 알마티 그 고려민족중앙회는요, 지난 7일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상무위원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강겨루기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전원회의에서는요, 다가오는 그러니까 3월 19일 카자흐스탄 총선에서 고려인 의원을 배출하자는 안건을 상정을 했고요. 그리고 상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신 브로니슬라브 전 중앙회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과 또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집권 아마나트 당을 탈당한 뒤에 치루어지는 이 올해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 총선보다도 아주 치열한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알마티에만 거주하는 동포만 해도 한 4만 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한다면은 다수의 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신 안드레이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장을 알마티시 의원 후보로 추천한 만큼 이 신 안드레이 고려민족중앙회 회장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한편 김 콘스탄틴 고려일보 총주필은요, 고려일보 100주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박다지아나 독립유공자 후손의 이사장은요, 3.1절 개념식과 또 행사에 대해 말을 했고요. 동포들의 많은 3.1절 행사 참석을 부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에서 사할린 동포하고 역사학자와의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유즈노 사할린스크 가가린 호텔 대회실에서 새고려 신문사가 주최하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세계 일환으로 진율리아 사할린 동포 역사학 중박사와 만남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만남의 주제는 과학에서 삶,
삶에서 과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율리아 박사는 어떤 분이실까요? 네, 1979년생인 진율리아 박사는 사할린 한인 역사 연구로 잘 알려져 있고요. 특히 제2차 대전, 세계대전 이후 6.25 정전이 시작 전에 사할린 동포의 연지교국이 가능했다는 연구가 큰 관심사가 되었고 이 연구에 그이준 박사 논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날 동포들과 만남을 가진 율리아는 자신의 연구에 아니라 학자가 되어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학자로서의 길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공부를 잘했지만 재정적 사정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일을 하다가 뒤늦게 사할린 국립대 역사학과에 통신으로 공부했으며 대학원 진학했습니다. 통신으로 학과를 졸업한 후 과학에 몰두하려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원 담당 교수의 추천으로 사할린 한인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 사할린 가리스키 클럽과 세꼬리 신문사 추천으로 잘 알려진 한반도 연구가인 안드리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가 사할린을 다녀가며 율리아에게 이런 연구를 하려면 꼭 한국어 공부를 해야 하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율리아가 도전을 나서 고려대 석사과정 밟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소속 산피터부르크 역사연구소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율리아 박사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현재 사할린 주향타 박물관 과학 편집부 부장으로 근무한 그는 자신의 연구책보다 다른 학자들의 연구자료 출판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한국 연구가들과 공동 연구에도 참여하고 박사 논문 말고 다른 연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최근에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새 고려 신문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의 대회란 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 동포 역사학 박사인 진율리아와의 만남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날 만남의 주제가 과학에서의 삶, 삶에서의 과학이었다고 합니다. 1979년생인 진율리아 박사는 사할린 한인 역사 연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 귀국이 가능했던 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이후였다고 큰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연구를 하려면 아무래도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낫다라는 도움 얘기를 듣고 고려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고요. 작년 12월에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소속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사연구소 박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의 과학편집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공부하는 데는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아주 든든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날 만남 자리에 율리아 박사의 어머니도 와 계셨다는 그런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자, 지금부터 20곡을 할 텐데요. 정답을 맞춰보세요. 네. 내가 맞춰야지. 1919년 1919년? 그때가 언제지? 선생님 힌트 더 주세요. 힌트. 3월 1일. 오, 3월 1일은 3일절인데? 정답. 성광이 말해봐. 3일절이요. 땡. 내가 말했는데 네가 정답 맞추면 어떡해? 땡했잖아. 선생님 다음 힌트 주세요. 만세. 1919년? 3월 1일?
만세? 저요. 성광이 말해봐. 유관순 열사요. 유관순 열사도 이 운동을 했죠.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땡. 그럼 뭐지? 저요. 눈소리 말해봐. 제가 먼저 손들었어요. 좀 전에 성광이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눈소리가 말해야지. 선생님, 이거 운동이요. 띵동댕. 내가 맞췄다, 야, 나도 알았단 말이야. 내가 알았다. 성광이도 정답을 알았는데 한 발 늦었네요. 내가 먼저 맞췄는데. 내가 먼저 알았는데.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성광씨. 죄송합니다. 이 운동은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 한민족 전체가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수개월 동안 지속됐는데 도시 등 교통이 발달한 곳을 중심으로 시작돼 농촌으로 전파되면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전 세계 어디든 참여해서 한민족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운동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제의 한반도 강점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이자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3.1 독립선언, 3.1 혁명, 3.1 독립 만세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이 끝난 뒤에도 그 열기는 꺼지지 않고 각종 후원회와 시민단체가 결성됐으며 민족교육기관과 조선여성동우회와 근우회 등 여성 독립운동단체, 의열단 등 무장 레지스탕스와 독립군이 탄생했습니다. 또한 이 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문제! 1919년 3월 1일부터 수개월에 걸쳐 한국이 일본의 강제적인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일으킨 민족 독립운동을 말합니다.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이뤘는데요.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눈솔씨. 1번 3.1운동. 오. 2번 새마을운동. 오. 3번 다이어트 운동. 오.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박성광, 배하경, 이눈소리였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에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 덕분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한인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손으로 독립을 이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게 아닐까요? 동포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이 운동이 일어났었죠. 이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또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부모님께 들었던 얘기는 또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얘기들을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집단 농장 이 콜호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 콜호스에 고려인 노동 영웅이 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고려인 노동 영웅이 많았던 걸까요? 예, 고려인들은 이걸 전통적으로 노력 영웅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정확히 우리말로 번역하면 노동 영웅이 맞는데 고려인들 노동 영웅이 특히 많은 이유는 누구보다도 더 근면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많이 나오게 된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이런 그 양상을 살펴보면 고려인들이 1937년에 강제 이주 됐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로. 네. 당시 강제 이주 됐을 때 중앙아시아를 소련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황무지였기 때문에 농업으로 이렇게 개척하려는
그런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중앙아시아의 원래 토착 민족들은 대부분이 유목민이라 농업에 능하지 못하고 고려인들이 이주해 와서 고려인들의 어떤 근면성 그리고 소련 정책에서 그것을 이 개간해서 농업 생산을 늘리려고 했던 소련 정부의 정책 그리고 이 속에서 특히 또 고려인들은 농업에도 유능했지만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요즘 우리가 그 한류 열풍이 그 다이나믹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역동적으로 고려인들이 아마 그 생존을 위해서 그랬겠지만은 새로운 환경에 굉장히 억척스럽고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적응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강제 이주의 이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고려인들이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나중에 살아가고 후손들을 위해서도 좋은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당시에 소련 정부에서 장려했던 어떤 황무지를 개척해서 농업 생산을 이렇게 늘림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고 이렇게 후손들을 위한 더 바람직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겠다는 그런 아마 마음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가지고 1937년 강제 이주 이후 2, 3년여간 그래서 1940년대죠. 그때부터 이 고려인 노동 영웅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이런 네. 노동 영웅을 배출하게 됐던 거죠. 예. 고려인 노동 영웅들은 지금도 많은 고려인 분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시겠어요? 영웅이라는 칭호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소련 그 시절에. 네. 산업 분야나 농업 이런 경제적인 분야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특별한 업적을 내가지고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이 최고의 그 어떤 인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노동 영웅이죠. 그리고 예. 전쟁 중에 목숨을 바쳤거나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이제 전쟁 영웅. 그리고 이제 소련 정부가 2차 대전 그 와중에 스탈린의 그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또 죽기도 했고 전쟁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전사하다 보니까 성비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남성들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네. 특히 그 전쟁 때는 가장 이 생산직에 종사할 수 있는 이 젊은이들 인력 손실이 컸지요. 그래서 그 인구가 부족했는데 그때 이제 어느 가정에서 자식을 10명 이상 낳게 되면 그건 이제 모성 영웅이라고 해서 자식을 10명 낳은 그 어머니에게 그 칭호를 줬거든요. 네. 이러한 그 칭호는 소련 정부에서 가장 영예로운 최고의 영예로운 그 칭호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존경을 받고 또 고려인들 입장에서는 그 암흑하고 어려운 시기에 이분들의 어떤 노력과 지도력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고려인 사회 안정적이고 인정받고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이런 사회를 사회가 될 수 있는 토대를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도 고려인들은 이 고려인 노동 영웅을 대단히 이렇게 존경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인 분을 어떤 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일일이 다 그분들의 업적을 소개를 해야 맞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각기 이주돼가지고 다른 상황, 다른 또 업종, 여러 분야에서 그 어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성과를 낸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 분을 고르자면 네. 고려인 중에서 유일하게 이중 사회주의 노동 영웅 그러니까 노동 영웅 칭호를 2번이나 받았던 이 김병화 당시에 북극성 꼬로즈 그러니까 북극성 집단농장 회장을 일단 꼽아야 되겠습니다. 예.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려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중사회주의 노동영웅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 영웅 칭호 한 번 받는 것도 일생에 더구나 그 소련이라는 국가에서 그 칭호를 받은 사람 수가 많지 않고 이건 최고의 영예로운 그런 칭호를 받은 그 수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그걸 2번이나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그 경이로운 일이죠. 그런데 고려인 중에서 유일하게 2번이나 받았고 또 사실은 이분이 1974년에 그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70살이 못 돼서 69에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3번째 영웅 칭호를 이렇게 주려는 그런 윗선의 어떤 모임과 그 움직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마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2개만 받고 말았는데, 네. 그것은 그렇죠. 당시에, 러시아인도 아니고, 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우즈베kin이나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카자흐인처럼 한 공화국의 그 대표 이 민족도 아닌 강제 이주당한 이 소수 민족으로서 여러 가지 견제와 어려움을 뚫고 2번이나 받았다는 것은 네. 그야말로 대단히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훌륭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은 고려인 중에서 2번의 사회주의 노동 영웅을 받고 또 그만큼 훌륭한 이런 많은 모범적인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고려인들뿐이 아니라 당시에 소련 정부에서도 김병화가 개척한 이 북극성 고로즈는 소련 정부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이 집단 농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그걸 이렇게 개척하고 만드셨던 분입니다. 네. 아니 근데 김병화 선생님이 항일 운동도 하셨다면서요? 이분의 그 항일 운동 기록은 이제 길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제 이주 이전에 그러니까 시베리아 내전이 일어났던 시기죠. 1918년에서 1922년에. 네. 그 당시 시베리아 내전이 연해주 하바롭스크 지역 여기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됐고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내전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 고려인들이 이렇게 일심동체가 돼서 이렇게 그 항일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당시에 그 러시아 혁명군과 연합했던 이유도 그 일본과 이렇게 투쟁하는 세력과는 그 연합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 사실 거족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는데, 당시 김병화, 그 집단농장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당시에 이 고려인들, 이 마을이나 이런 청년들을 조직해서 항일운동에 뛰어들어서 입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김병화 선생도, 당시에 그 마을과 이런 주민들을 모아서 젊은이들끼리 이렇게 항일운동에 투신을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군이 물러나고 나서 나중에 군인으로 이렇게 입대를 하게 됩니다. 아, 군인으로까지 입대를 하셔서 이제 활동을 하셨네요.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 집단 영웅 그리고 김병화 선생님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